13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 그 당시 감정을 기억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몰아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왠지 엄마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처럼 나는 엄마 없는 슬픔은 누르고 살아야 돼 라는 강박관념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굳이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꺼내놓고 보니까 슬펐고 꺼내놓고 보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해소하지 못한 애도의 감정이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1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게 온 지 13년 만에 저를 떠나신 거죠. 그 뒤로 14년 후에 저에게 두 번째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면서 장모님이 생기신 겁니다. 그 장모님은 제 엄마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마저 지난해 1월 저희 곁을 떠나 하늘로 가셨습니다. 장모님마저 떠난 후에 엄마 이야기를 하며 애도하는 아내와 처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13살 때 돌아가신 엄마를 애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부터 45년 만에 저는 오래된 애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래된 애도라는 게 뭘까 싶으시겠지만 저에게는 일종의 밀린 감정을 해결하는 숙제였습니다. 그 뒤로 20년 후에 33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에 대한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5년 만에 아버지에 대한 애도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 한 2주 전쯤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집에서 투병을 하셨는데 엄마 방을 잘 못 들어갔어요. 근데 막내 이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훈아, 너 왜 요새 엄마 방에 안 들어가니? 엄마가 서운해해. 아, 이모, 내가 감기에 걸려서 그래서 괜히 엄마 옮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엄마 방에 안 들어갔던 건데. 아, 미처 제가 그 얘기는 못 드렸네요. 하고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가 감기에 걸려서 못 들어온 거예요. 감기 낫는 대로 또 엄마 방에 와서 엄마랑 얘기 많이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또 제가 감기 걱정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감기 빨리 나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감기 걸린 건 아니니? 하고 계속 걱정을 하셔서 마음이 좀 무거웠거든요. 근데 아마 그 다음 주말이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기분 전환하러 시내에 나가자고 해서 시내 백화점에 가서 당시 유행하던 여배우들의 사진이 있는 책받침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2-3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제 방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재훈아, 이제 아무래도 때가 된 것 같다. 엄마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가서 아빠와 함께 엄마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엄마는 그날 밤을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고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엄마를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당연히 학교를 갔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이번에도 아버지가 저를 제 방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재훈아, 아무래도 오늘 엄마와 이별을 할 것 같아.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그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엄마 자리를 지켰죠. 이모들이 오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여러 식구들이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있는데 제가 꾸벅꾸벅 졸았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재원아 아직 괜찮으니까 네 방에 가서 잠시 쉬렴 해서 저는 제 방에 가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막내 이모가 막 서둘러 달려오면서 재원아 재원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달려 들어갔죠. 네, 엄마는 그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미처 눈을 못 감고 떠나셔서 아버지가 저에게 엄마의 눈을 감겨드리라고 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엄마는 간암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피부가 노라셨거든요. 황달 때문이었겠죠. 아직도 눈을 감겨드릴 때 엄마의 노란 얼굴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 즈음에 신문 해외 토픽에서 누군가 18시간 만에 관에서 깨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엄마도 18시간 만에 관에서 깨어나진 않을까?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지 18시간이 되던 그 시간에 관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1시간을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제서 저는 제 마음에서 엄마를 떠나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던 때였습니다.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 8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관이 내려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고민을 한 끝에 이사용 곤돌라에 실어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영정사진을 싣고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내려와 있었고 막내 이모와 함께 있는데 막내 이모가 재원아 저 위를 좀 봐 하는데 엄마의 관이 이사용 곤돌라에 실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12월 찬바람이 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곤돌라가 무척 흔들렸던 거죠. 아, 엄마는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무섭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사 이제부터 내 인생도 흔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마지막을 보내드리면서 엄마와 함께 하지 못했던 미안함, 마지막에 엄마의 방에 들어가지 못했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려는 그 즈음에 나는 시내에 놀러 갔고 그리고 엄마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는 졸고 있었고 어린 마음에도 그게 오랜 미안함으로 남아서 여전히 일종의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래된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건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어린 시절에 저에게 충분히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네가 미안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하면서 엄마 풍선을 하늘로 올려보내드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고 마치 엄마가 병원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성장기를 거치면서 엄마의 부재를 또렷이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 너는 엄마가 안 계시지? 하고 말할 때였습니다. 사실 신학기의 친구들은 엄마의 부재를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반별로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든 아니면 반장 엄마든 몇몇 친구들에게 집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와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영락없이 전화가 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엄마 계시니? 하면 엄마 안 계시는데요 라고 답을 하죠. 언제 들어오시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서 저희 집 아이는 엄마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지만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 안 계시다며? 라고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커가면서 청년 시기가 돼서도 누군가 저 아이에게 엄마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엄마는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때마다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아 참 나는 엄마가 없지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기는 헛헛함을 느끼고 왠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왠지 모를 결핍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33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됐잖아요. 주변에 둘러봐도 33살에 부모님을 잃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은 어디서 지내세요?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계세요?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 부모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이죠. 근데 사실 그분들은 어떤 나쁜 감정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또 혹은 나중에 알게 되면 미안해할 만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왠지 모를 허전함 그리고 저에게는 왠지 모를 결핍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이죠. 아버지는 저 하나 키우면서 여생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 꿈을 이루겠다고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 하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아버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늘 안부 전화를 먼저 드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재원아 나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야겠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급히 친한 친구들과 사촌 형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짐을 싸게 했고 한밤중이었지만 옆집의 유학생 동료를 깨워서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제 친구와 사촌 형님이 아버지 짐물을 따고 들어갔고 아버지는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안 하셨더라면 사나흘 후에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겠죠. 급히 병원에 옮긴 아버지는 뇌경색, 중풍 환자가 됐습니다. 팔다리 다 마비되셨고 언어장애, 석식장애, 배변장애까지 왔죠. 저는 24시간 만에 아버지의 병실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포옹해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신부는 미국 유학생에서 어느 중풍병자의 아들이 된 셈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은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버지께 밥을 먹여드리고 말을 가르쳐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걸음마를 가르쳐드리면서 아버지가 갓난아기였던 저에게 해주셨던 걸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후회가 그때 밀려왔고요. 어쨌든 저는 병실에서 쭉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외아들이고 좀 숫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더욱 그렇고 뭐 어버이날을 제대로 챙겨드린다거나 아니면 아버지 생신에 뭐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축하를 해드린다거나 하는 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어버이날도 그냥 꽃 하나 사서 아버지 방에 놓아드리곤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꽤 큰 후회, 꽤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부모가 된 후에도 저희 집 아들아이가 저를 챙겨주지 않아도 별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 아이는 저를 제때제때 잘 챙겨줍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부유자였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13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 그 당시 감정을 기억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당시에 제가 무척 막막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엄마의 부재를 인정하기 힘들었고요. 돌아가셨다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뇌경색으로 투병하시다가 제 곁을 떠나셨죠. 아버지가 떠난 그 즈음에는 33살 때였는데요. 저에겐 4살 아들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랴 아내 앞에서 슬픔을 보인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직장에 복귀해서 또 다른 감정 노동을 해야 했던 제 직업상 충분히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슬퍼하지 못한 감정들이 밀린 감정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밀린 감정을 해소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였습니다. 마치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내와 처형들 그리고 제가 가끔 장모님 이야기를 하며 그 시절을 추억했듯이 저도 오랜 기억을 벗삼아 엄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엄마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가서도 한참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글을 써야 할까도 막막했습니다만 마치 초등학생이 일기를 쓰듯 그때 있었던 사건, 사고를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맨 끝에 2-3줄 저의 느낌과 감정을 담았습니다. 그 나이 때 느꼈어야 할 슬프고 외로운 감정을 그 나이 때 저에게 가서 공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얼마나 벅찬 일이었을까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서 그 감정은 그 시절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 그리고 추억할 만한 일은 그 시절에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추억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그 감정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묘한 그리움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저에겐 오래된 애도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첫 기억의 소중함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첫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저의 인생의 첫 기억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는 고기에 양념이 잘 배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김치를 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쌓아놓은 반찬들을 큰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받고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엄마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엄마를 흔들어 깨우는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문 옆에 앉아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을까요? 흑백 텔레비전에서 불타는 높은 건물을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날이 바로 시내 대연각 호텔에서 큰 화재가 났던 날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대연각 호텔 2층에서 미장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하필 미장원 누나들하고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고 엄마는 그때 먹을 음식을 싸고 계셨던 겁니다. 아침 일찍 모여있던 미장원 누나들은 화재에 크게 놀랐고 결국 창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또 구조
구조 사다리를 통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미장원 누나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엄마에게는 그게 큰 충격이었겠죠. 제 인생의 첫 기억도 이렇게 잿빛입니다. 아무래도 엄마와 관련된 잿빛 인생 기억을 갖고 있다 보니 엄마와의 좋은 추억들이 좀 덮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첫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 인생 첫 기억이 잿빛이었다고 해서 결코 내 인생이 잿빛은 아니다 라는 확신을 얻었고요. 그 뒤로 좋은 감정, 좋은 기억, 좋은 추억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보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차려주시면서 커다란 접시 위에 밥과 반찬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마치 경양식집에서 밥과 고기와 그리고 사이드 디쉬를 올려놓은 것처럼 제가 반드시 먹어야 할 양의 반찬을 담아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밥을 먹을 때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담아주셨던 정갈한 한 접시가 아직도 머리에 아련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끔 제 침대에서 낮잠을 주무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원아, 네 침대는 잠자는 황금마차야. 네 침대에 누우면 어쩜 그렇게 잠이 달콤하니? 기분이 참 좋아. 이런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소소한 추억으로 남아있고요.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 생각이 나는데요. 어린 시절에 빨간 김치를 많이 못 먹던 저를 위해서 양배추와 케찹을 가지고 김치를 담가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겐 그게 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의 맛은 지금 그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좋은 추억들이 덮여 있었던 거죠. 저는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또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왜 애도가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오래된 애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밀린 감정, 제가 애도하지 못한 감정은 다른 가족과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장모님께 잘해드렸죠. 그런데 제가 장모님께 효도 아닌 효도를 할 때마다 장모님께서는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서방 미안해서 어떻게 내가 자네 엄마가 받아야 할 효도를 다 받네. 자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 효도 자네 어머니가 받으셨을 텐데 내가 자네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자네한테도 미안하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불편했거든요. 아니 어머니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효도를 해드려요? 아니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도 효도하지 말아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핀잔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데다 아버지가 좀 엄격하셨기 때문에 사실 칭찬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칭찬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학교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해드릴 때마다 아니 뭘 해드리지 않아도 저를 늘 칭찬하셨습니다. 아니 김서방은 어쩜 이렇게 성실해? 아니 김서방은 어쩜 이렇게 착해? 아니 김서방은 어쩜 이렇게 따뜻해? 아유 그리고 김서방 방송할 때마다 내 친구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칭찬하는지 몰라. 나는 김서방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몸둘 바를 모르고 어머니 어디 가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누가 사회자랑 한다고 흉봐요. 이렇게 또 농담 반 진담 반 핀잔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장모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라도 좀 충분히 하게 해드릴 걸 하는 후회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편하게 못한다는 것, 또 아내에게 있었을 법한 시어머니 이야기를 편안하게 못한다는 것도 그들과의 관계에 묘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와 친한 모습을 볼 때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저렇게 엄마와 대화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소하지 못한 애도의 감정이 어떻게 보면 밀린 감정의 작은 돌멩이에 묶여서 날아가지 못한 풍선으로 내 마음에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 풍선은 엄마 풍선, 아빠 풍선은 하늘로 올려 보내드렸어야 하는, 해결했어야 하는 감정인데 밀린 감정의 돌멩이에 묶여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오래된 애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 풍선들을 밝은 마음으로 하늘로 올려 보내드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몰아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스위치를 껐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왠지 엄마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저를 혼낼 때도 그럼 내가 엄마 없는 아들처럼 보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 나는 엄마 없는 슬픔은 누르고 살아야 돼 라는 강박관념 속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난 후 돌아가실 때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부부가 집에서 아버지를 모셨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아 그래 이건 내게 주어진 일이고 나는 그냥 감당해야 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사이사이 왠지 모를 슬픔과 엄마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들이 밀려왔을 텐데 애써 그것을 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굳이 슬퍼하지도 않았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감정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꺼내놓고 보니까 슬펐고 꺼내놓고 보니까 외로웠고 꺼내놓고 보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펼쳐놓고 그 감정을 햇볕에 말리고 나니까 이제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제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좀 친숙해졌어요. 그리움은 오래된 애도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아 그래 나는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안타까운 이별을 할 때마다 혹은 문상을 갈 때마다 혹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슬퍼해. 그리고 충분히 엄마 이야기를 아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그래야 그 슬픔이 너에게 그리움으로 자리 잡지 슬픔으로 마음속에서 굳어져 버리면 네가 주체하기 힘든 감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왠지 슬픔을 잊기 위해선 슬픔을 외면해야 할 것 같고 또 빨리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선 이제 그만 울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애도의 농도가 짙을수록 오히려 애도의 기간이 짧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울고 충분히 슬퍼하면 그만큼 엄마 풍선, 아빠 풍선을 하늘로 빨리 올려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먼저 가신 분들 계시다면 마음껏 그리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움의 감정을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세요. 혹시 멀리 고향 마을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뭐 매일 통화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마음껏 그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 먹으면 만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날이 나오거든요. 언젠가 그렇게 하지 못할 날이 왔을 때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와 대화하고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셔야 그때 조금 익숙해지실 겁니다. 엄마가 생각날 때면 마음껏 그리워하십시오. 사실 제 이야기 들으면서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엄마의 엄마를 생각하는 엄마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의 엄마를 생각하는 아빠를 생각해 주세요.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부모님을 잃었을 때 애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대로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애도의 감정이 어떤지도 모른 채 일상에 쫓겨서 장례식을 서둘러서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찌든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사셨겠죠. 아직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 감정을 담아두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엄마의 엄마는 어땠냐?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아빠의 아빠는 어땠냐고.